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를 넷이나 키우면서 사회생활까지 한다고 하면 모두가 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독한 것도 맞아요. 첫 아이를 낳고 저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만 했던 경력 단절까지 이겨냈으니까요. 주변을 보면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우고 엄마 손 별로 안 타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돈 벌어오라고 밖으로 보내는 남편들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못 살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 참고 사는 아내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글을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고작 26살 먹은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지방 전문대 다니기 싫어서 재수도 하고 휴학도 하면서 시간 꽤 까먹었고, 결국 제 그릇이 작았는지 저는 지방 전문대 졸업하고 첫 취업을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빌어먹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났었는데 제 나이 26, 그리고 전 남편은 12살이나 많은 38, 모두가 말리는 연애였지만 전 남편은 나이가 조금 많지만 동안에 속한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말을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이야기만 해도 자꾸 저는 웃음이 나왔고 전 남편은 저에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계속 꼬셨어요. 원래 여자 꼬시기가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나와 다른 씀씀이를 가진 어른이 제가 좋다며 선물 공세를 펼치는데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 어쩌면 제가 속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항상 아끼고 사는 것이 몸에 박혀 있었는데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좀 욕심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한테 계속 예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결국 눈길이 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홀어머니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아무래도 노총각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딱히 제가 더 어리다고 무시 안 하고 노총각 아들이 12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10살 많은 시누이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른들이 그러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가야 한다고. 제가 그 말에 속았습니다. 결국 결혼하기로 했고 연애와 결혼 준비 기간 포함해서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끝났어요. 큰 트러블도 없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안정감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랑 결혼이랑 별로 다를 것 없더라고요. 평소와 다 똑같은데 출퇴근을 같이 한다는 것 말고는 전혀 달라진 것도 없었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퇴근길에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 개봉한 영화도 보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도 가는데 어른들의 간섭과 통금만 없어진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함은 너무 짧았고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는 남들처럼 굳이 맞벌이 안 해도 남편이 돈 잘 번다는 이유로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직접 키우기를 권했고, 남편 역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기를 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하고 남편에게 생활비 받았으면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매일 주말처럼 느껴지는 여유로운 일상이라서 나름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시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천사처럼 좋던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원래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친정에도 전화 그렇게 안 하니?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뜨신 밥 먹고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이러니?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어린 게 티가 난다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전화해라. 처음에는 왜 전화 한 통 안 하냐,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냐며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곧 딸이 태어나고 안부 전화에 대한 트러블은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걸어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 자주 걸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영상통화로 아기 얼굴만 좀 보여주면 10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울면 운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동안 다시 평화가 찾아왔었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던 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면서 육아로 인한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애들은 몸에 열이 많잖아요. 매일 땀을 흘리면서 노는 아이에게 얇은 옷을 입히면 추운 겨울에 왜 옷을 얇게 입혔냐? 한창 호기심 많아질 시기에 소파 등반이라도 하면 애가 위험하게 노는데 왜 말리지 않냐면서 사사건건 육아에 참견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육아 서적도 읽고 맘카페에서 정보 공유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 요즘 애들은 육아 공부도 한다는데 너는 그런 것도 안 하니? 아니면 어려서 모성애가 없어서 애를 방치하고 키우는 걸로 보인다. 애들한테 눈 잠시도 떼지 말고 항상 애가 먼저다. 하여튼 요즘 것들은 어머님, 요즘 애들 다 이러고 커요. 오히려 과잉 보호는 좋지 않다고 말도 많고요.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뭐? 육아도 다 경험이 중요하단다. 어른들이 먼저 경험하고 느낀 거 조언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받아들여야지. 또 말대꾸만 하고. 어디에서 배운 버릇이니? 육아에 대한 책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서 저도 다 보고 배우면서 키워요. 옛날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냥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냐는 잔소리만 안 들었지. 다른 이유로 사람 미치게 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키울 때 안 그랬는데 왜 유난인지 모르겠다던 남편이 점점 저한테 질리기라도 했는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지. 내가 계속 네 편 들었다고 따박따박 우리 엄마한테 자존심 세우는 거 좀 아니지 않냐? 결혼 초반이야. 네가 어리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봐줬지. 1, 2년 됐으면 사회성 기를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는 어려서 좋다고 꼬셨으면서. 그리고 내 편 한 번만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육아를 우리가 해야지 왜 어머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시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워서 우리 엄마랑 싸우지 말고 알겠다, 죄송하다 한마디만 해라. 그게 융통성 있는 거라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하냐? 어머님도 힘들게 하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요? 그리고 당신도 살림이나 육아에 전혀 관심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눠서 해요. 애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살림이나 하고 쇼핑만 하고 지내니까 아주 배가 불렀다. 남들은 애 키우면서 밖에서 돈도 벌어다 온다는데 오늘은 또 뭐 샀냐? 쓸데없는 거 샀지? 집에서 내가 주는 돈 받아서 쓰면서 매번 20만 원씩 장 보는 거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애가 아직 사회 쓴맛을 안 봐서 돈 아까운 줄 모르나? 앞으로 네 경제 개념 기를 겸 영수증 제출하고 꼬박꼬박 보고해라. 굳이 신용카드를 써서 남편 휴대전화에 카드 승인 내역이 날아가는데도 꼭 저한테 가계부 쓰라고 종용하고 용돈으로 산 개인적인 물건이나 장보고 쓴 금액까지 모두 눈앞에서 영수증 보여달라고 명령질까지 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재료 사는 것도 영수증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몸에도 안 좋은데 애들 간식이 꼭 필요하냐?
얼마 전에 애들 신발 사지 않았느냐고, 애들은 금방 크는데 신발을 또 사줬냐고 잔소리. 아이가 예쁜 것과 돈은 별개인가 봐요. 그렇게 애가 예뻐서 집에 오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애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입는 옷이면 신는 신발까지 다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이가 둘째라서 물려받을 옷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첫째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걸까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고기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나이에 편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혹여나 친정 부모님 생신이라서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너무 비싼 거 사드린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는 혼자지만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라서 금액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정 떨어지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어려서 모른다, 너무 어리다고 시댁과 남편은 그랬지만 저는 아무리 어려도 집안일에 소홀했던 적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집 오자마자 유산기가 있었던 임신 초기에도 작은 체구의 임신까지 해서 더 힘들었던 만삭 때도 100일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키울 때도 집안 제사나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등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었어요.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 때는 애 등에 업고 장보고 음식하고 바닥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친척 어르신들 접대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새벽에 겨우 서너 시간 쪽잠 자면서 새벽부터 또 일어나 차례상 차리고 친척 어르신들 식사 차려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몸에 별로 좋은 거 없다고 외식을 싫어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 때도 매년 집에서 잔치처럼 한상 차림을 해드렸어요.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식혜까지 전부 다 만들어도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없이 매년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첫째 낳고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았었는데 둘째가 생기고 출산 후에는 갑자기 산후 우울증이 와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와 이제 3살 먹은 아이까지 둘을 데리고 명절 지내려고 했더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힘든 내색을 보였었습니다. 어머님, 애를 둘이나 데리고 제사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올해만이라도 제사나 명절 음식은 업체에서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정말 괜찮은 업체들 많대요. 옛날에는 애 5 낳고도 잘만 했다. 하여튼 요즘 어린 것들은 잔머리만 굴리지. 제사나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데 그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에 정성을 쏟겠니?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올해만 음식 준비에 빠져도 괜찮을까요? 둘째 낳은 이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예전처럼 애까지 돌보면서 음식 준비, 친척 어르신들 대접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이제 애 둘 낳으니까 세상이 다 네 것 같니? 태훈이가 너 싸고 도니까 네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 여우 같은 년, 남자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태훈이가 꼼짝을 못해? 음식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제가 정말 어려서 몰랐던 걸까요? 제 주변 친구들은 요즘 독박 육아나 시집살이는 이혼 사유라던데 산후 우울증은 정말 마음에서 오는 병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도 찾아오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참다가는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부탁했지만 남편의 입장도 시어머니와 비슷했어요. 여보, 둘째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번 제사 음식은 사서 지내자고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어요? 뭐? 내가 너 용돈이랑 생활비를 왜 주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왜 그 살림조차 하기 싫어하냐? 내가 남들처럼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냐? 돈 많은 처가를 바랬냐? 그냥 애 키우고 살림만 하라니까 그게 싫어? 제가 뭐 이유도 없이 살림하기 싫다고 했나요? 산후 우울증 대부분의 여자가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산모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저런 선택을 한 아기 엄마는 모성애가 그리도 없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제가 뉴스에 나오던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이기지 못한 저는 갓난 아이는 등에 업고 3살 아이는 달래면서 시아버지 제사 준비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애 우는데 보고만 있으면 애가 울음 그치겠어? 좀 달래.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기도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똑바로 좀 하자. 아가씨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면 애들이라도 좀 봐주세요. 애들 보기 싫으시면 음식이라도 도와주시던가요. 저도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혼자서 애도 보랴 음식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얘 좀 봐라. 저기요.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네? 내가 처음부터 너 너무 예뻐해서 만만해? 시집 와서 돈도 안 벌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호화롭게 지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니? 전 타는 냄새 나잖아. 부엌에서 정신을 왜 놓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애들 먹게 과일 좀 깎고. 처음부터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누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그래도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나를 하대하면 하대할수록 시누이도 똑같이 변했어요. 마치 어린 부하 직원 다루듯 반말 찍찍하고 나중에는 새언니라는 호칭조차 쓰지 않았고 혹시나 저를 부를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하면서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집안 어른들 다 모인 날이면 부엌대기 다루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괴롭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왜 이걸 미련하게 다 참고 살았냐고 지금은 모두 욕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래도 친정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나 경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먼저였고 이런 이유로 어린 2딸 양육권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집안 행사만 아니면 시댁에서 가정부 취급받을 일도 없었고 남편이랑 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1년의 날짜로 따지면 1달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면 흔히들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만 같아서 그냥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는 시간도 평소와 다르게 늦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원래 출장을 자주 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타지며 해외로 출장이 생겼고 평소에도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도 고슴도치 자식사랑 저리 가라고 애들은 엄청나게 예뻐하고 적어도 육아는 같이 했었던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육아마저 점점 저 혼자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독박 육아와 살림으로 1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시점에 오래간만에 같이 회사 다니던 과장님이 대뜸 몸은 좀 괜찮냐며 안부 목적 연락했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냥 아이 낳고 몸조리 잘했냐는 의미로 알고 이제 회복 거의 다 해서 소도 때려잡을 수 있다고 농담을 던지자 그래도 애처가랑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집사람 아프다고 집에서 애 봐야 한다고 출근 1달이나 안 하는 남편 흔치 않다며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 살면서 처음으로 공감했어요. 저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100% 바람이라는 생각만 들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댁에서 부엌대기 취급이나 받으면서 서럽고 힘들어도 다 참고 가정만 유지하려고 노력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믿고 따르던 과장님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과장님, 사실 1달 전부터 남편이 출장이나 야근이 잦다고 집에 자주 안 왔어요. 가끔 집에 오면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아요. 1달 전부터? 아니, 회사에도 조금 수상한 신입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이 자꾸 그 신입만 외근 보내서 자주 사무실에 없는 여직원이 있어.
아직 업무도 모르는 애를 자꾸 외근 보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거든. 혹시 이름이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력서에 있던 증명사진이라도 괜찮아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뒤이어 과장님이 문자로 보낸 사진은 그냥 어리고 예쁜 여자였어요. 나이는 이제 24. 저랑 비슷하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마침 남편이 모처럼 집에 들어온 날이라 치킨을 먹고 싶은데 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배달 앱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밥 다 먹고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냐고 잔소리는 조금 들었지만 옆에서 딸아이도 치킨 먹고 싶다니까 못 이기는 척 결국 잔금을 풀어서 주더라고요. 치킨 시키는 척 사진첩부터 열었더니 남편이랑 내연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니 내연녀는 저번에 과장님이 보내준 회사 신입 여사원이랑 같은 사람이 맞았고 메신저까지 열어서 대화까지 보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벌써 보고 싶다. 이웃만 하면 너랑 같이 살겠다. 주말에 여행 가자.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또 애들 얼굴만 보면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턱대고 이혼부터 하면 앞으로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경력 단절로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참고 지내면서 적어도 두 딸은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친정은 제가 어릴 때 의상실을 했었습니다. 모두 아시죠? 동네에서 제법 큰 의상실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였지만 기성복 시대가 열리면서 의상실들은 하나같이 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업을 살리겠다고 세탁소와 옷수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하루에 6시간씩 친정에 가서 아기 옷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냥 내 딸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들을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입히고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딸 가진 아기 엄마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고 구매를 희망하는 엄마들도 간혹 있어서 그렇게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쇼를 한다, 쇼를 해.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울 것이지 쇼를 해라. 그렇게 팔아봤자 푼돈 아니냐? 하여튼 먹고 살만하니까 한가해서 이딴 거나 하지. 애들한테 소홀하기만 해라. 나 이번 주 출장이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1년이라는 시간 꾹 참고 버티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력은 배신 안 한다고 했었나요? 정말 묵묵히 일만 했더니 꾸준히 구매해준 엄마들이 생기고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하면서 점점 사업이 커져갔습니다. 사려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까지 계약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일주일 넘게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요즘 친정에 갔다가 매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오니? 우리 아들 돈 받아 처먹으면서 가정은 나 몰라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럴 거면 나 너랑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다.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보면 내 속이 다 터지니까 그냥 이혼해라. 우리 아들 능력 좋아서 괜찮은 며느리 줄을 섰다. 그냥 잠깐 애들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하는 거라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하라는 거 좀 듣기 거북하네요, 어머님. 저 되바라진 년이 입만 살아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다는 애가 시애미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꼭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는 게냐?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워라. 웃기지만 제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커질수록 남편 회사는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서 제 사업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푼돈이라고 확신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여자한테 빠져서 회사 일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점점 더 회사는 어렵고 빚 갚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빚을 빚으로 돌려막게 하면서 몇 개월 버티더니 결국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랑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처분해도 3억이나 부족했고 결국 집을 팔아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입장은 애들 키우려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땅이랑 집을 다 제 명의로 돌리고 위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가압류, 압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남은 재산을 다 제 명의로 돌리고 이혼했어요. 빚은 갚지도 않고 현금으로 2억 챙겨서 베트남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정말 웃긴 건 이 와중에도 내연녀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 여자 SNS는 온통 베트남에서 지내는 사진으로 도배가 된 상태고 전 남편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위장 이혼이라고 밝히면 어느 순간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해 회사가 망했다느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편이 베트남으로 장기 출장 갔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시댁에도 비밀로 하고 저는 묵묵히 혼자서 애들을 키우면서 지냈습니다. 꼴에 전 남편은 제 새끼라고 애들은 잘 지내냐, 애들 많이 컸겠다 하면서 보고 싶다고 사진 좀 보내라고 연락은 왔지만 베트남에서 살림 차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혼자 애들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느니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애들도 점점 아빠가 없다는 현실에 익숙해지고 점점 크면서 저와 셋이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와 사업이 바빠지면서 정신이 없어 시댁의 발길을 끊었더니 또 시어머니의 폭언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3년 내내 육아며 살림, 사업 모든 것에 여전히 간섭이 심하셨고 심지어 저에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사업 다 말아먹고 베트남으로 야반도주한 건 꿈에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과 폭언으로 기죽이기만 하셨습니다. 가끔 정도가 지나친 날에는 시어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내고 인연 끊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해가 안 간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왜 비밀로 했냐고 하는데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그냥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서 이혼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면 큰 충격에 어떻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가 너무 뻣뻣하게 굴어서 우리 아들이 장기 출장 간 거 아니니?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출장 나간 적이 없던 애다. 여자가 드세면 남자가 집 밖으로 겉도는 거다. 이게 다 매력이 없는 네 탓이다. 어머님, 요즘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 욕 드세요. 그리고 태훈 씨는 사업자 출장 나갔는데 이게 왜 저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좀 기분 나쁘네요. 이게 두고 보자 하니까 이제 잘 보일 남편이 옆에 없다고 말 대꾸하는 게냐? 너 그러다가 태훈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돌아오면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니? 나는 정이고 애들이고 뭐 없다. 그냥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 고를 거니까. 네, 나중에 꼭 그 말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차라리 태훈 씨가 베트남 여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남편이면 사실상 이혼한 거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실 권리 없으세요. 저 아범한테 생활비도 안 받고 제 돈으로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너 그 사업 누구 덕에 잘 된 것 같냐? 다 태훈이가 벌이가 좋아서 네가 조급함 없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은 더 잘 벌어도 너한테 돈으로 유세 안 떨었잖냐. 사람이 가진 것 좀 더 있다고 유세 떨면 복 나간다. 참 뻔뻔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고 사업이 바빠서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키즈 카페에 갔어요. 애들끼리 놀고 저는 무료하게 앉아서 멍 때리는데 제가 사업차 계약한 공장 사장님이 혼자 계시길래 가서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다가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주말이라고 애들이랑 나오셨나 보다. 되게 다정한 아빠네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보통 이런 키즈 카페는 아빠랑 애들끼리는 잘 안 오는데 주변 테이블만 봐도 다 엄마들만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애 엄마가 없어서 제가 같이 왔네요. 뭐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니까. 거래처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제가 이혼한 이유 아시던데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와이프는 애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저랑 동업하던 친구랑 바람나서 어린 딸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남자 혼자서 딸 키우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실수로 비밀 하나 들었으니까, 저도 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지났나? 남편이 하던 사업 다 말아먹고 위장 이혼하자고 해서 했더니 베트남으로 내연녀랑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 혼자서 키워요. 딸만 둘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면서 사업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애가 하나라서 둘이 여행을 가도 항상 서먹하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시간 맞으면 애들 데리고 근교라도 좋으니까 주말에 나들이도 다니고 봄에는 소풍이라도 같이 다니실래요? 어휴, 저는 좋죠. 원래 애들은 애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논다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다음 주말에 식물원 같이 가실래요? 저희 애들이 거기 새 먹이 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가고 싶대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만나서 좋은 곳도 가고 캠핑도 다니고 바빠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수 없으면 저녁이나 점심에 꼭 같이 만나서 외식이라도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 딸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해줬어요. 전 남편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아빠를 엄청나게 찾던 아이들이 점점 아빠를 찾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애들도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좋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지난 3년간 저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빠가 아주 필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 남편을 기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애들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옷 사업을 시작한 거라 말이 위장 이혼이지만 그저 저에게는 이혼이었어요. 명의 이전한 땅과 집은 위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기적인 거 아니잖아요. 집이랑 땅이라니까 되게 거액을 챙긴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고작 3억입니다. 두 아이를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기 위해서 3억도 받으면 안 되나요? 공장 사장님과 비록 애들 때문에 만났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다정한 모습과 아이들에게 해주는 모습에 반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이로 발전까지 했습니다. 첫째 딸이 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애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살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식구들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재혼하게 되었어요. 재혼한 이후로 애들은 친아빠를 찾지 않았고 저도 딱히 애들이랑 전 남편이랑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도 했고 딸만 셋이던 우리는 아들도 하나 생겼어요. 제가 살면서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대뜸 지금 한국에 왔다면서 애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전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아 결국 그 식사 자리에는 저 혼자 나갔어요. 이제 애들 갓난아기 아니야.
초등학생이고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며 학원까지 평일에 바빠. 주말 아니면 밥 같이 먹기 힘들어. 그리고 애들이 한창 아빠 찾을 때는 옆에 없다가 이제 안 찾고 잘 지내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사정이 다 있었잖아. 그리고 땅도 좀 팔아서 1억만 구해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잠깐 한국에 왔고 너 귀찮게 할 생각 없어. 돈만 챙겨서 바로 한국 다시 뜰 거야. 1억? 나는 뭐 땅 파서 애들 키워?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1억 달라는 소리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제 진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으면 해서 나온 거야. 나랑 애들이랑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뒤에라도 밟은 모양인지 전 남편은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새 살림 차린 거 보고 전 남편은 소리 지르고 저희 남편한테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저도 소리 지르니까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전 남편은 바로 행동을 멈췄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잡히면 일이 복잡하게 변하니까 그렇겠죠? 한국에 있는 거 들키면 채권자들이 우르르 자기 찾아서 올 것 같으니까 무섭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진정부터 하라며 전 남편에게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너 이거 바람인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한 거 아니고 위장 이혼이야. 정신 나간 년아. 너 이러라고 내가 땅이랑 집 명의 네 이름으로 바꾼 줄 알아? 이럴 거면 다시 내놔라. 그 돈으로 다른 새끼랑 살림 차리라고 준 거 아니라고. 기껏 애들 키우라고 했더니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 정신 차려. 먼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 당신이야. 내가 이혼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위장 이혼하자고 꼬신 거 아니야? 내가 틀렸어?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베트남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누군데? 야, 너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내가 너처럼 살림을 차렸냐? 이거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까부네? 이런 식으로 남자 등쳐먹고 살면 좋냐? 좋은 말 할 때 땅이랑 아파트 내놔라. 소송 걸기 전에. 소송 걸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미 우리는 이혼했고 땅이랑 아파트는 양육비 겸 위자료로 받았는데 법이 이걸 어쩌겠어? 소송 걸고 싶으면 걸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누가 땅이랑 아파트를 위자료로 줬대? 위자료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나 받는 거야. 너처럼 다른 놈이랑 바람나면 못 받는다고. 이혼 취소 소송 걸 거니까 둘 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남편은 그렇게 나가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취소와 더불어 집, 땅 명의에 관한 고소장이 날아왔지만 남편의 친한 친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라서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집이랑 땅은 채권자들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목적으로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저에게 준 거라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남편의 외도라고 했죠. 당시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내연녀와 찍었던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들을 다 제출하여 법원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남이고 다시 전 남편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났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전 남편은 자기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인정한다며 뻔뻔하게 애들 데리고 가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고 땅이라도 절반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왜 갑자기 땅을 찾겠다고 찾아오고 소송까지 걸었을까 의문점이 생겼는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혼하던 당시에 1억도 안 하던 땅이 갑자기 GTX 노선과 신도시 사업으로 땅값이 6억으로 뛰었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나한테 미련 하나도 없었고 그저 돈만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도 제가 재혼한 사실을 알면서 저한테 대뜸 소방 맞을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자 등쳐먹은 년부터 시작해서 장기 출장 간 남편 두고 바람난 년이라고 길에서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 내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장기 출장 간 사이에 딴 놈이랑 바람이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소방 맞을려나. 내 아들 돈은 다 다시 돌려줘야지.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바람 피운 거지 저는 바람 아니에요. 이혼하고 어머님 비위 지금까지 맞춰드렸는데 이제 저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그렇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다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증거 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모함이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돈 빼돌렸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성깔 드러내고 살 수 없어서 답답하게 어떻게 살았니? 건방진년. 어머님이 그러셨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오면 어쩔 거냐고. 처음부터 한국에서 바람났고 그 여자랑 베트남에서 살림 차렸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좋다는 여자 허락하겠다고. 이미 답 나온 거 아닌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 태훈이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며? 자식과 부모 사이의 연을 네가 뭔데 마음대로 끊어? 애들 아빠는 그래도 태훈이다. 애들은 우리가 키우마. 지금 태훈 씨 채무자 신세라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무슨 애들을 키워요? 제가 다달이 양육비 달라고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미 양육권도 법적으로 제가 가졌으니까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서러움들이 씻겨 내려갔어요. 이후로도 제발 아파트라도 달라고 연락은 왔지만 저는 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딱 끊어냈고 전 남편은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내연녀는 빚쟁이랑 살기 싫다면서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집도 구할 수 없고 채무자 신세라서 취업도 어려우니 결국 시어머니 집에서 전 남편은 생활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들 능력 좋다고 저 무시하시더니 나이 80에 나이 많은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경력 단절로 집에서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눈치 보면서 사시는 주부가 있다면 꼭 제 사연으로 용기 얻으셔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분이나 그런 딸을 가진 엄마라면 꼭 말려주세요. 저는 도시락 싸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거 믿게 되었어요. 비록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덕분에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과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